아버지의 안쪽. 병원에 들러 정기검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를 만났다. 아침 걷기 운동을 끝내고 큰 길을 건너 집 쪽으로 접어들고 계셨다. 근자에 들어 귀가 어두워지고 시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뿌옇게 형체만 보인다고 하신다. 당신 말씀 들으나 마나 집안 내 당질들이 와도 누가 왔는지 모르는 것으로 보아 눈치챌 일이요. 가끔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 버럭 역정을 내시는 것으로 보아 청력이 다했음을 알만하다. 큰 길에서 집까지는 300여 미터쯤 되는데 대처에 나갔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 들어올 때 어지간해서는 이 길을 택하지 않는다. 차가 다니지 않는 논길을 따라 걸어 들어온다. 옛날 마차개를 포장해 노란 중앙선을 그어놓고 길가로 흰 줄을 그어놓은 것이 전부로서 아무래도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차와 사람이 어깨를 비비듯 지나가야 하니 때로 몰인정한 운전자를 만나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모골이 송연해지고는 한다. 아버지께 차가 오는 방향으로 맞서서 걷자고 제안을 했지만 늘 다니던 방향이 좋은 당신은 이쪽 길이 편하다고 하셨다. 차를 마주보고 걷는 것이 덜 위험하지 않느냐고 하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로 가면 어떠냐고 고집을 피우신다. 나는 아버지의 왼쪽으로 바짝부터 차도 쪽을 택했다. 아무래도 젊은 내가 순발력이 뛰어날 테니 그리해야 만약의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뒤처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차도 쪽으로 걸으신다. 아차 싶어 슬그머니 차도 쪽으로 돌아가니 잠시 후 아버지가 또다시 내 왼쪽에서 걸으신다. 노골적으로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왜 위험한데 그쪽으로 가세요? 하며 슬쩍 당기자 놔라 그리 가면 넌 안 위험하냐? 하신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뒤따라 걷는데 눈물이 절로 솟았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의 안쪽에서만 살았다. 한 번도 아버지의 바깥에서 산 적이 없었다. 어쩌다 문득 생각이나 바깥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나를 밀쳐 안으로 몰거나 슬그머니 바깥쪽을 점령하고는 하셨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언제나 삶이 무사한 것에 고마워했다. 절대자 이전에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셨지만 한 번도 당신께 감사한 적은 없었다. 어쩌면 내가 기독교인이었더라도 틀림없이 기도해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빼먹고야 말았으리라. 설명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묘한 기운이 나를 감싼다. 우울함, 기쁨, 감사함. 한마디 말로 표현해낼 수가 없다. 눈물이 흐르건만 이 눈물의 시원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그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대체 나는 아버지에게 누구인가?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의 바깥쪽에서 걸어볼 수는 없는 것일까? 여전히 아버지는 뒤뚱거리며 앞서서 걷고 계셨다. 안아보고 싶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모녀가 함께 내가 일하는 꽃가게에 들어섰다.
스물이 간 넘었을 법한 천진하고 순결해 보이는 처녀는 금방 꽃밭에서 걸어 나온 천사 같았다. 그녀에게서 막 피어난 야생화의 향내가 났다. 잠에서 깨어나 아침 이슬의 원기를 회복하고 야무지게 그러나 다소곳이 피어있는 꽃이다. 어느 꽃이 내 딸만 하랴. 어머니는 세상에 내 딸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견주어 보자는 듯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모녀는 화원을 한 바퀴 돌아 봄꽃 화분 하나를 골라들고 가게를 나선다. 제 어미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딸은 어미 곁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고 나비처럼 사뿐사뿐 날듯이 걸어간다. 그들은 슈퍼마켓을 지나 집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불현듯 중국과 터키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졌다. 저 모녀처럼 아이들과 함께 세상의 거리를 하루빨리 걸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염치 없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그것이 꼭 즐겁지만은 않을 거란 생각도 든다. 그 까닭은 내가 부모님과 그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는 어째 그리 근엄하기만 하여 자식들과 나들이 한 번 안 하고 팔짱 한 번 낄 기회를 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다. 하기는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팔짱 끼는 모녀는 보았어도 부녀나 부자를 보기란 쉽지 않았다. 요즘도 어쩌다 딸아이와 함께 외출을 하는 경우에 간혹 팔짱을 끼기도 하지만 어색하기 짝이 없다. 혹여 그 애의 젖가슴이라도 건드릴까 조심스럽다. 퇴근길 내내 애들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큰 딸애가 집을 떠난 지 8년이요 아들 녀석은 4년이 되었지만 오늘처럼 보고 싶은 적도 없었다. 오늘 같은 날 아이들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큰애가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8년 전 일이다. 아버지께 큰애를 중국으로 유학 보내려 한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꼭 그렇게까지 멀리 보내 가르쳐야 하느냐고 하셨다. 40여 년 전 나를 서울로 보내 유학시킨 일을 상기시켜드리며 아버지의 말문을 콕 틀어막고 의기양양했었다. 아버지는 체면 때문에 그때 내가 얼마나 너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알기나 하느냐고 말씀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거든 두고 보거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테니 하고 안타까워 하셨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생각 없이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는 자신이 경솔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훗날 내가 내 아버지의 경우에 있게 되면 얘야 그렇게 멀리 보내면 그 애가 보고 싶을 때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 곁에 두고 지내라 라고 말해줄 것이다. 하기는 이 또한 내 욕심이리라. 옛날 말씀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거니와 더구나 공부 때문이라는 데 이르러서야 더 무슨 말이 필요하랴. 4년 전 아버지는 출국 인사를 하는 손자의 손을 꼭 붙잡고 부디 몸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끝내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이제야 아버지께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벌을 톡톡히 받고 있다. 내가 저들을 위해 함께 사는 기쁨을 포기했건만 어찌 저들이 그런 나의 속마음을 알겠는가. 내 속에도 아이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음을 알았다.
한동안 전화가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애써 위안을 삼고는 한다. 내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당신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식과 떨어져 살게 될 내 걱정을 하셨건만 정작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오늘에야 깨달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사진첩을 꺼내 방 안 가득히 늘어놓았다. 천둥 벌거숭이 갓난아이 쪽부터 얼마 전에 찍은 사진까지 많기도 하다. 나는 저들이 보고 싶어 안달이 났건만 무심한 아이들은 손으로 V자를 그리며 웃고 있다. 아직도 철부지 어린아이만 같은데 잔뜩 멋을 내고 찍은 사진 속의 딸이 다 컸다고 한다. 딸애가 가지고 놀던 인형을 상자에서 꺼내 침대 머리에 가지런히 놓았다. 공부할 나이가 되면 헤어져 지낼 수도 있다고 무덤덤하게 생각했었는데 문득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이 솟구친다. 멀리 머물고 있어서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아이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저녁나절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단잠을 주무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본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무구한 모습이다.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고는 가만히 안아 일으켜드린다. 알곡을 털어낸 집단처럼 가볍다. 단숨에 일어나지 못하는 아버지를 돕는다는 구실이지만 사실은 당신을 안아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 안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용기는 없다. 할아버지가 병으로 자리 보전을 하고 계실 때 조심스레 안아 일으켜드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정겨워 보이고 아름다웠던가.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초점 잃은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이따금씩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다. 마치 당신의 아들에게 미안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다. 아버지는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처럼 고추 세운 무릎을 바꿔가며 꼬박 6달 동안을 할아버지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제야 할아버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하던 아버지를 나는 기억한다. 더 늦기 전에 아버지를 단 한 번만이라도 꼭 안아보고 싶다. 차마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지는 못할 망정. 늙으면 애 된다. 고백하건대 지금 내 입속에는 5개의 이만 남아있다. 위쪽에 4개, 아래쪽에 하나 해서 모두 5이다. 치과의 소견으로는 이의 수명이 한 50년쯤 된다고 하니 그럭저럭 제 수명을 얼추 채운 셈이다. 아쉬워할 일만도 아니다. 한동안 이가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그 실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 나이에 이가 부실해 치과에 드나든다는 것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졌다. 제때 치료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였다. 이의 치료는 비밀리에 진행돼 가족 말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또래의 어떤 친구도 이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으므로 내 것만 일찌감치 나빠진 줄 알았다. 그러니 내 일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다.
순망치한의 시절이 왔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별로 쓸 일이 없었던 이 사자성어가 시험에나 나오는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에야 깨닫는다. 틀니를 한 사람들의 칫솔질에 대해 궁금해한 적도 있었다. 무언 칫솔질을 할 일이 있어 치약만 축내고 있을까 했다. 하기는 잇몸이 이를 대신해야 하니 칫솔질도 감당하는 것이 옳기도 하겠지. 나 역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칫솔질을 해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 5개의 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나가 되었건 2개가 되었건 이가 남아있는데 칫솔질을 안 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볼대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망치한의 시련을 겪는다. 좀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이 닦는 일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 때로는 칫솔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으쓱해 보기도 한다. 단 하나의 치아도 남아있지 않은 아버지가 조석으로 틀니를 솔질하고 계실 때면 더욱 실감한다. 80이 훌쩍 넘은 노인이 무언 자존심인지 꼭 문을 등지고 앉아 남이 볼세라 틀니를 닦으신다. 사실 내 이가 5개만 남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함께 사는 식구도 알지 못한다. 이가 나빠져 치료를 받고 발치한 것까지는 알았겠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가 남아있는지는 모른다. 묻지도 않았지만 그 무슨 자랑이라고 묻지도 않는 말을 풀어놓겠나. 아직은 마음이 허락지 않아 식구들에게 이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닦을 때 식구들이 욕실에 들어오는 게 반갑지가 않다. 5개의 이를 닦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가 나갈 때까지 마냥 칫솔질을 하는 것도 고역이다. 나가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끔 나는 기다리다 못해 틀니를 빼지 않은 채로 대충 입가심을 하고 일단 양치질을 끝낸다. 개운하지가 않아 나중에 다시 이를 빼 칫솔로 닦는다. 2번 일을 하려니 번거롭다. 많이 배웠다. 우선은 이가 좋은 것이 오복의 하나라는 걸 배웠다.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런 것도 복이 되는가 하고 의아해했다. 물론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고 오복 중 하나를 타고났다는 점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30 중반을 넘기며 속절없이 썩어 자빠지는 이를 보고 5가지 복을 다 갖지 못했음을 알았다. 하기는 무슨 복에 이가 성하랴. 이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것도 배웠다. 어떤 때는 대굴대굴 구르며 아픔을 참아보려고 한 적도 있었다. 한밤중에 일어나 혼자 거실에 앉아 쌍욕을 입에 담기도 했다. 원래 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욕을, 그것도 야심한 밤에 미친놈처럼 해댄 것은 치신에 대한 도발적 도전이었다. 어떤 때는 머리로 화장실 벽을 떠받기도 하고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 얼굴에 대고 있어 보기도 했다. 찬 기운이 이까지 가기도 전에 뺨이 얼어버렸다. 차라리 죽고 싶었다. 잠자다 말고 나온 아내는 세운 무릎에 얼굴을 묻고 키득거리며 웃다가 내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자 놀라 슬며시 방으로 들어가 남은 잠을 청한 적도 있다. 이해가 되건 말건 그런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 아리를 해보라. 어디 그뿐인가. 사람 참 간사하게 만들기도 하고 치사하게 만든다.
병원으로 달려갈 때는 치과 의사만큼 존경받아야 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치료 전에 치과 의사가 나에게 다짐이라도 받아둘 양으로 각서라도 써둘 것을 요청했다면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쓰라는 대로 받아 썼을 것이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올 때는 치과 의사야말로 도둑놈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가 아픈 것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운 것 같은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난 그들이 으스대며 환자의 약점을 잡아 무시한다고 여겼다.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환자에게 그라인더를 입속에 넣고 고속으로 돌려대면서 질문할 때가 그랬다. 아니, 혀가 잘려나갈지 모르는 판에 어떤 사람이 대답할 수 있단 말인가? 대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질문한다는 것은 환자를 무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쯤에서 두어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밝혀두고자 한다. 하나는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을 때 눈을 감아야 하는지 떠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입속에서 그라인더가 고속으로 돌아갈 때 환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의사는 정상적인 사람인지 비정상적인 사람인지 알고 싶다. 정말 대답을 하라고 묻는 말인가? 아니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치료가 끝나면 묻겠다고 하면서 잊어버리는 통에 아직까지도 궁금증만 갖고 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 한때는 흔들거리는 이만 생겨도 걱정이 태산 같았다. 언제부터인가 이가 하나쯤 빠져나가도 꿈쩍 안 했다. 그런 걱정보다는 비싼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모조리 빼버리고 틀니를 하자는 의사의 말조차도 충격적이지 않았다. 지금은 어떤가 하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틀니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무감각하다. 총각김치가 올해는 유난히 맛이 들었다. 우리 세 식구는 이리저리 뒤적여 무조각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젓가락에 묻은 양념으로 맛을 볼 뿐이다. 얇게 저며놓기라도 하면 용기를 내 한 조각 입에 넣어보지만 결국엔 불편함이 김치 맛을 이기고야 만다. 그렇게 먹는 총각김치는 맛이 없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없는 이를 탓해서 무엇할까? 그래도 아직은 5이나 남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남아있는 5개의 이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이라도 남아있으니 마음이 한결 좋다. 음식을 먹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젊은이의 건강한 이만 못한 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심적 공황을 덜어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가 다 있을 때 못지않게 마음이 여유롭다.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뭐 별다르기라도 하겠는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것을 어찌하랴. 이 성해봐야 돈 들어갈 일만 생기지 별다른 것이 있겠나. 늙으면 애 된다는 말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가 아닌지 모르겠다. 이가 5개쯤 생기는 때가 돌이 지날 무렵이던가. 갓난아이는 이가 나면서 어른이 되고 늙은이는 이가 빠지면서 애가 되나 보다. 길을 가다가 너무 멀리 왔나 돌아보니 지나온 길이 보이지 않는다. 기억을 되짚어 본다.
지나온 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갖은 상념만 머릿속에 가득 차오른다. 애당초 목표를 정하고 떠난 길은 아니었다. 여러모로 목표에 다다른다는 것은 어렵기도 했지만 꼭 그곳까지 가야 할 까닭도 없다. 편리한 해석이지만 나에게 목표란 마지막으로 다다른 곳이 곧 목표 지점이다. 갑자기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단 한 걸음도 함께 걷지 못했다.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요. 가는 방법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함부로 쫓을 일도 아니고 동행을 강요할 수도 없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로움이 더해간다. 한동안 걷다가 할아버지 같은 노송 밑에서 쉬기도 했다.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며 땀을 식혀준다. 이름 모를 새들이 이 나무 저 나무를 오가며 노래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양지 바른 곳에 꽃이 피어 있다. 저 노란 꽃의 이름이 나도 양지꽃이라고 한다. 이른 봄 양진역에 족들이 쓴 새새끼처럼 수줍은 듯 꽃머리를 들고 앉아 있다. 그런가 하면 제 키에 8부쯤에 보라색 꽃을 아는 듯 달아놓고 수줍어하는 저 꽃은 무슨 꽃일까? 산중에서 저렇게 수줍어할 까닭이 있나? 겸손도 저 꽃처럼 80% 정도면 적당하다. 넘으면 자찬이요 모자라도 이해가 아니다. 삼목년도 수수하기 그지없는 상아색 꽃을 피워 올렸다. 그들은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희망을 품지도 않는다. 희망을 품지 않은 자에게 절망이란 없다. 저들은 계절을 기다리지 않는다. 제때에 올 것을 믿음으로 이름을 알기 전이나 알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몸짓은 한결같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다. 내가 가는 길에 나 말고는 무엇 하나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없다. 그래서 자연이라 부른 것인가? 쓰러진 고목조차도 쓰러져야 할 자리에 쓰러져 있다. 비바람에 굴러내린 돌도 맞춤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나처럼 어디론가 자꾸만 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간혹 산나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무숲을 난다. 미동도 하지 않는 꽃을 찾아 농을 걸고는 다른 꽃으로 떠난다. 나비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꽃도 없다. 단지 살짝 부는 바람에 향기를 실어보냈을 뿐이다. 우리는 왜 안달을 하며 남들 앞을 오가거나 서성거리는가? 갑자기 주위가 낯설어지고 자신이 참담해짐을 느꼈다. 나는 길을 잘못 들었음을 알았다. 아니지, 어쩌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도 모른다. 설사 길을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되돌아갈 수 없는 노릇이요, 되돌아간다 한들 더 나은 길을 찾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기왕에 지나온 길이야 운명이라 한들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싱거운 것이 인생이다. 지나고 나니 그것이 뭐 그리 화를 낼 일이었으며 심각해 할 일이었던가 실망스럽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참지 못하고 반응하던 일이 부끄럽다. 그때는 그것을 정의라고 했을 것이다. 나는 남의 남루를, 비겁을 혹은 목매를 벗어던지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실망했다.
실망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여겼다. 그래도 다행이었다. 끝내 절망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다시 길 떠날 채비를 한다. 등으로부터 무거움이 느껴진다. 결국은 다 버릴 찜인데 진즉 내려놓지 못하고 굳이 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람. 그것은 길을 떠난 후 언제부턴가 줄곧 해온 생각이지만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은 없었다. 모두 꺼냈다가는 주섬주섬 다시 주워 담았다. 편견에 사로잡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더러는 남의 눈치를 보고는 했다. 이제 얼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잘 우거진 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고 난다. 제각각의 크기와 색깔로 피어있는 꽃이 아름답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제각각 사는 법을 터득한 까닭이리라. 그래서 자연일까? 새들이 떠나는구나. 꽤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 집에도 제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낭만의 상실이 아니라 생명의 상실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분노 섞인 실망을 했었다. 최근 10여 년간 봄이면 푸트티라는 철새가 찾아와 환기통으로 들어가 2층 천장에 둥지를 틀고는 했는데 이 새 역시 10여 년간 다녀가면 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쨌건 이 새나 저 새나 새끼를 쳐놓고는 부지런히 날며들며 먹이를 물어다 먹이는 모습이 참으로 장했다. 본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다 보니 모성애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부화하고 길러 가족 모두 제 고향으로 돌아가 먼 여정을 정리하고 또다시 새로운 여행을 준비한다. 정확히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60번지 내 집 처마 밑을 떠나 얼마나 걸려야 제 나라에 도착하는지는 몰라도 간신히 깃털 갈고 날개 쭉지 깊이 뭉친 근육만 풀고는 다시 양주 땅을 향해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보름 전쯤부터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출입을 시작했다. 무슨 병인지는 검사 결과를 보아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팔순 노인에게서 발병한 것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암일 수도 있다는 솔직한 시골 의사의 말 한마디에 어머니와 막내 동생이 사색이 되어 돌아왔다. 세상에 어떤 솔직한 의사, 아니 멍청한 의사가 우리 집의 긴장과 실망의 파고를 순식간에 높여놓은 것이다. 겁이 덜컥 난 우리는 곧장 후배가 병원장을 하고 있는 서울 모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급히 손을 써 CT 촬영 등 검사를 마쳤다. 어머니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예사롭지 않은 말씀을 뱉어내 결코 태연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를 들면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 지금 죽어도 그만이라든가 자식들 다 무탈하고 이만하면 되었다는 등 평소 하지 않던 말씀을 하셨다. 삶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 같기도 하고 나는 준비가 끝났으니 너희들도 그리 알고 준비하라고 일러주는 것 같기도 하다. 다 저물녘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막내 아우가 맥주를 한잔 했다며 벌건 얼굴로 들어와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눈물을 감추고 있었다. 어머니는 심하다 싶을 정도의 혈려를 보였다. 누군가가 어머니에게는 선지가 좋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육촌 형수가 선짓국을 사오더니 연이어 이웃에 있는 이가 선지를 사왔다. 천성이 당신의 몸이 아예 말을 안 들어 드러눕기 전에는 꿈지럭거리는 것이 습관이 된 어머니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간다며 나가셨다. 정육점에 들러 양과 곱창을 사다가 선짓국을 끓이겠다는 것이다. 이튿날 마침 대구 출장이 계획되어 있었고 점심 약속이 잡혀있던 터라 새벽부터 부산을 떠나야 했다. 최근 들어 통 밥맛이 없어 그나마 소식하던 끼니마저 거르기 일쑤인데 새벽밥 먹을 생각을 하니 구역질이 먼저 올랐다. 밥을 먹지 않겠노라고 하고 출장 가방을 챙기는데 밥을 먹어야 당약을 먹지 않겠느냐며 밥을 차릴 테니 한술 뜨고 가라고 성화를 대신다. 어제 선짓국 끓여 놓았으니 먹고 가라는 것이다. 아니지, 먹여 보내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고 상머리에 앉았다. 빨간 고추까지 썰어 고명을 얹은 것이 제법 그럴듯했다. 맛있노라며 밥을 말아 보란듯이 듬뿍듬뿍 떠넣었다. 물어온 먹이를 날름날름 받아먹는 새끼를 대견스럽게 쳐다보는 어미새처럼 식탁 의자에 두 팔을 기댄 어머니는 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앞에 서 계셨다. 그렇게 먹고 가면 얼마나 든든하니? 하고 말씀하시는 듯 했다. 먹길 잘했지 원 저렇게도 흡족해 하시는걸. 나도 대답했다. 맛있게 잘 먹었죠, 어머니.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떠난 출장은 오후 3시경쯤 마무리가 되었고 돌아오는 차편은 저녁 6시에 예약이 되어 있었다. 남는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 하다가 역에 나가 귀경을 앞당기기로 하고 전철역으로 향했다. 그때서야 갑자기 어머니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아우에게 전화를 넣었다. 아우는 의사 말이 암으로 의심된다며 보름 후에 다시 신장 내시경 검사를 하자고 해 예약해 놓고 왔노라고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낙담스러웠다. 몹시 절망하고 계실 어머니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이달 말이라니 보름은 너무 멀다. 마음이 급해졌다. 80 노인에게 보름을 기다리라니 지레 죽을 노릇이 아닌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염치를 무릅쓰고 원장과 통화를 했다. 언제나 사람 좋은 후배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 검사 일정을 앞당겨 보겠노라고 한다. 담당 의사가 다시 검사해보자고 했다면 아직은 암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너무 걱정 말고 노인네나 안심시켜드리라며 전화를 끊었다. 잘못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눈물이 날 지경으로 지금껏 살아온 삶이 후회가 되었다. 전철도 버스도 느리기만 했다. 세월은 그리도 빠르면서 시간은 왜 이리 더딘 것인가. 얼추 집에 도착할 무렵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디께나 왔느냐며 어서와 저녁 먹으란다. 갑자기 식욕이 솟구쳤다. 상 앞에 앉아서 출장은 잘 되었냐고 물으실 것이다. 오늘 뜯은 상춘이 쌈을 싸먹으라고 주문하실 것이다. 오냐, 꾸역꾸역 밥을 먹을 테다. 눈을 하얗게 뒤집고 입이 찢어져라, 볼이 터져라 상추쌈을 먹을 테다. 상추쌈이 목에 걸려 끼룩거려도 그래서 눈물이 나도 가슴을 치며 삼킬 테다. 집을 떠난 철새들은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미는 또다시 먹이를 물어다 제 새끼에게 먹이리라. 그리고 대견하다는 듯
먹이를 삼키는 새끼를 내려다보며 귀향을 꿈꾸겠지. 그러나 돌아가면 다시는 자신은 새끼와 함께 되돌아올 수 없음을 알 것이다. 저 철없는 새끼들이야 어미의 안타까움을 어찌할까. 아, 나는 어쩌란 말이냐. 돌아올 기약 없이 떠날 채비를 하는 나의 어머니.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어머니의 머나먼 여정이려니. 새벽에 우는 것들. 새벽 4시가 조금 못된 시간, 잠에서 깬 가금류들의 울음이 시작된다. 듣기만 해서는 저것이 무슨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한참을 듣고 있노라니 이제 막 세상을 깨우려 들기 시작한 달개 그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아직 목청이 트이지 않은 것인지 원래 쉰 목소리를 지닌 것인지 어쨌건 음악적 발성과 음정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자는 달개 울음소리가 틀림없다. 게다가 새벽에 울지 않는가. 이내 다른 동네에 닭우는 소리가 음정과 박자를 두루 갖추고 비로소 새벽이 왔음을 알린다. 이곳저곳에서 우러대는 새벽 달개의 울음소리에 놀란 개가 달을 보고 우는 여우 소리를 낸다. 하지만 끈기는 영 당만 못하다. 하기는 낯선 이를 보고 짖는 것이 제 특기인데 새벽닭 흉내를 내려니 쉽지 않을 것이다. 서너 번 그리 우는가 싶더니 남 깨우는 일이 시들해졌는지 그만 그치고 만다. 인간들의 잠을 깰 만큼 울어대는 닭과는 딴판이다. 그러고 보니 밤새 우는 놈들도 있다.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애절함과 급박함이 묻어있다. 어느 풀숲이거나 나무 기퉁이에서 목을 길게 빼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울고 있음직하다. 어차피 나야 운다고 쓰겠지만 놈들이 들으면 우리는 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세레나데를 노래하고 있다고 할 것이리라. 톱 해트 쓰고 지팡이를 든 배짱이의 멋진 모습이 연상된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뒤를 따라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야 할 것이거늘 훗날을 노래할 자손을 지어내야 하는 절박함이 밤새도록 이어졌을 뿐이리라. 우리끼리야 울음소리만 얼핏 들어도 저 아이가 배가 고파 우는지 어디가 아파 우는지 금세 가늠한다. 여인의 흐느낌만 들어도 그 울음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저 목청 덜 떨어진 닭은 매일 새벽 이맘때쯤이면 울어대니 그저 아침잠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 정도로 알 뿐 울음의 의미야 어찌할까.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도 그저 그리 짐작할 뿐이다. 오늘 새벽 서울과 자카르타의 2시간의 시차만큼 일찍 눈이 떠질 무렵 마침 울기 시작한 것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 연유를 캐보는 시간을 갖는다. 어차피 세상을 뒤흔들 혁명가의 탄생을 알리거나 세상을 이끌 현자의 탄생을 암시하는 울음은 아니니 내 상상력 역시 책 속의 설명을 넘지 못한다. 여전히 내 듣기에는 하루가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부지런한 달개 울음이요. 가끔 풀숲을 거니는 인간들의 발걸음에 밟혀 죽어도 자손을 퍼뜨려야 하는 풀벌레의 애절하고 절박한 울음일 뿐이다. 문득 나는 어떤 울음을 울었나 생각해 본다. 어떤 울음을 울었을까?
먼 옛날 목침 위에 바지를 걷고 올라서서 죄목을 외우는 어머니의 판결을 듣기도 전에 두려움에 떨며 울던 울음. 배가 아파오는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길을 구하는 응석 섞인 울음. 좀 더 커서는 달빛 젖은 가을 창가에 서서 바닥모를 울음을 울기도 했었다. 수없이 울었을 울음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의 매를 멈추게 하려는 할머니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과장되고 거짓된 울음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오늘 새벽 목청 덜 트인 닭을 따라 나도 운다. 며칠 전 출국하던 날 새벽, 미처 잠이 깨지 않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아버지 저 지금 공항에 가요 라고 말씀드렸다. 잠결에 그래 잘 다녀오거라 하시던 아버지의 똘똘하지 못한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다. 뒤따라 나오며 집 걱정하지 말고 잘 놀다 오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뒤돌아보며 글쎄 가기는 가는데 두 애들만 두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저 애는 내가 잘 돌볼 테니 잘 다녀오라던 어머니의 농 섞인 말씀이 가슴을 저민다. 여행이 습관이 되었고 얼마간이라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싶으면 안달이나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런 내 욕심만 채우려고 여러모로 무리한 여행을 계획하고 감행한 것이 후회가 된다. 어렵게 여행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걱정 말고 다녀오라던 어머니의 말씀을 착한 아이처럼 잘도 들었다. 늘 그랬다. 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법이 없으셨다. 나는 언제나 어머니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당신의 속마음까지 배려할 만큼 성숙한 적도 없었거니와 그런 배려가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될까를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엿줍는 것만으로도 효자라고 여겼다. 지금도 그러냐고. 부모님 생전에야 애를 벗어날 수 없으니 당연하지 않겠나. 지금쯤 일어나 아침밥을 안 치고 계실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린다. 한 번도 부모님보다 일찍 일어나 부모님의 방문에 귀를 대고 당신들의 숨소리를 들으려 한 적이 없었다. 따로 살 때 아버지는 내 집에 와서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하셨다. 눈이 온 날은 마당이 잘 쓸려져 있었다. 우렁각시도 가끔씩 드나들었다. 함께 사는 요즘 어머니는 아침 먹으라고 내 방문을 두어 번 두드리다가 인기척이 없으면 그냥 두 분이 조용히 아침을 드신다. 나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한다. 아들이 밤늦게까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으니 잠을 좀 더 자야 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이다. 일이 있으면 미안해하며 거들어줄 것을 요청해오기도 하신다. 그냥 편하게 시켜도 되련만 하기는 일을 할 줄도 모르지만 하기도 싫다. 해보려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허리가 부러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다. 그것을 아신 것일까? 이러한 내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수없이 속상해하고 반성했지만 결국 결론은 언제나 한 가지였다. 일할 줄 모르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께 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것. 미술을 치닫는 아버님과 팔순을 넘긴 어머님을 밭에서 뵙는 괴로움을 여러분은 아시는가?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 새벽을 알리는 덜 떨어진 닭의 울음소리가 잠을 깨우고 새벽의 고요함이 부모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검정 운동화. 학교가 파하고 신발장을 들여다본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며칠 신지 않은 검정색 새 운동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솟았다. 낯선 검정 고무신 한 켤레가 덩그마니 남아 있었다. 맞지도 않는 그 신을 신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는 6.25 전쟁이 끝난 것도 채 10년이 되지 않은 때였고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이 연이어 일어나 모두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다. 서울에서 여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고모 덕분에 나는 호랑이 무늬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밤색 가죽 가방을 멜 수 있었고 한 반에 2서너 명 정도나 신었을까 말까 한 검정색 운동화도 신을 수 있었다. 내 운동화는 눈이 부셨다. 무명이 그렇게 빛나는 천이라는 것을 오랜 후에 알았다. 한 번만 신어보자는 아이들도 더러 있었다. 이튿날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다. 선생님께서는 어머니와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학교가 파자마자 어디론가 우리를 데리고 갔다. 논두길에서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다. 추수를 끝낸 벌판에는 참새들이 이삭 줍기를 하느라 깡총 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우리가 도착한 마을은 학교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탑동이라고 불리는 마을이었는데 우리 반 아이도 몇몇이 살고 있었다. 선생님은 물어물어 정모라는 아이의 집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그 아이의 집에 들어간 지 한참 후에 그 애의 어머니와 오늘 학교에 오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그 아이는 우리 또래보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몸이 통통하고 힘이 있어 보였다. 나이도 우리보다 30살은 많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는 땅을 내려다보며 앞서 걸었고 나는 맨 끝에서 어머니 뒤를 따랐다. 가끔 바람이 지나며 건부를 날렸다. 논에는 미처 끌어들이지 못한 볕낫가리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볕낫가리를 헐어 마차에 옮겨 싣고 있는 농부가 눈에 띄었다. 우리가 지나갈 적마다 놀란 참새들이 날아올랐다.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다. 한참을 걸어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논에 도착했다. 아이는 말없이 볕낫가리를 손짓으로 가리켰고 선생님은 아이를 데려가 그 속을 뒤적여 운동화를 꺼냈다.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어머니는 검불이 묻은 신발을 털어 내게 신겼다. 그리고 검정 고무신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었다. 선생님과 어머니는 그 아이와 어머니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는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어라 말했지만 나는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저만치에서 딴청을 부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내게 다가와 이제 되었지? 하며 웃으셨다. 나는 대답 대신 제 어머니에게 등짝을 맞고 있는 아이를 흘끔 쳐다보았다.
아이는 무어라 제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었으나 용서를 비는 대신 무엇인가 못마땅해하며 항변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별로 매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듯 보였다. 우리는 한 오리쯤 되는 길을 되돌아 학교 쪽으로 오다가 새터 삼거리에서 선생님과 헤어졌다. 나는 공연히 신발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학교에 가는 일이 두렵게 느껴졌다. 그는 힘도 세고 주먹도 우리보다 더 컸다. 그렇다고 우리를 괴롭힌 적은 없었지만 두 학년 위의 형들과 서로 욕을 하며 지낸다는 말이 떠돌았다. 그를 형이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어머니에게 괜히 운동화를 찾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잘못한 일도 없을 뿐더러 그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도 무섭기는 무서웠다. 다음날 친구들이 운동화를 찾았구나라고 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누가 내 운동화를 훔쳐갔느냐고 물었다. 그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눈치 빠른 아이들은 정 아무개지 하고 다짐해 왔지만 그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왠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묻는 친구들은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째 그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내 운동화도 점점 빛을 잃고 색깔도 변해가고 있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그 친구는 5학년이 될 무렵 슬며시 학교에서 사라져버렸다. 운동화를 찾은 후로는 한 번도 그 친구를 보지 못했다. 우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을 거라는 추측일 것이라 생각했다. 서울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나는 아무래도 그때 운동화를 찾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가 죽었다면 나 때문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점차로 학생화라 불리는 구두가 보급되면서 운동화도 그 친구도 내 뇌리에서 사라져갔다. 까닭을 알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잊혔던 일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또렷하게 떠오르는 일이 바로 이 운동화 분실 사건이다. 그 친구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해낼 수가 없다. 소풍사진 한 장 없던 시절 그 친구를 기억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덩치가 크고 나이가 많았으며 별로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던 아이로 기억될 뿐이다. 또한 얼굴에 비굴함과 분노가 가득했던, 금방이라도 울 것만 같았던 그 아이의 어머니 얼굴도 떠오른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께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원래 그가 살던 마을은 강시 집성촌이다. 필시 그 아이의 부모는 피난민이었을 것이리라. 혈족 하나 없는 동네에서 남의 운동화나 훔치는 아들을 두고 사는 것도 괴로웠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어쩌면 호러미와 둘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믿을 것이라고는 그 아이밖에 없던 어미에게 아들의 나쁜 손버릇은 곧 절망이었으리라. 그러니 동네 부끄러워 이사를 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차피 피부치 하나 없는데 어느 동네에 가서 살든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 동네 시립도서관에 수필 강의를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고는 하는데 분실물을 보관하는 장에는 언제나 주인 잃은 물건들이 가득하다. 휴대전화도 있고 각종 문구류도 있으며 꽤 값이 나갈 만한 물건도 많다. 값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잃으면 안다를 하며 부모님의 꾸지람을 염려해 차라리 집에 들어가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옛날이 자꾸 떠오른다. 특별히 친했던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 친구가 보고 싶다. 난 그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소문은 그야말로 소문이 아닌가.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마을에선가 제 어머니와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시절을 보낸 이가 어디 우리뿐이랴.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던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끝내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한 얼굴이 유독 궁금해진다. 그는 결코 도둑이 아니었다. 다만 운동화가 신고 싶어서 용기를 내 잠시 가져갔을 뿐이었다. 딱 한 번만 그 운동화를 신어본 후 돌려주려 했다고 제 어머니의 꾸지람에 대꾸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고등어 자반. 색다른 반찬이 준비된 날은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겸상한 것이 두려웠다. 5남매의 장남인 나는 언제나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겸상을 했고, 동생들은 할머니, 어머니와 다른 상에서 식사를 했다. 장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했고, 아우들에게 나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었으리라. 또한 어른들 틈에서 어떻게 언행을 해야 하는가를 배우라는 훈련이었습니다. 나는 경기도 양주군의 칠봉산 밑에 자리한 집성촌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바다와는 거리가 먼 곳이고 보니 비린 것보다는 산나물이 친숙했다. 겨울이 되어 양은다라에 고등어 아지자반을 비롯해 갈치나 동태 등 속을 이고 다니는 생선장수 아주머니나 와야 어쩌다 한 번씩 생선 맛을 볼 수 있었다. 양은다라 속의 자반은 어떤 종류건 예외 없이 배 쪽부터 노랗게 색이 변해 있었고, 잔뜩 뿌린 소금은 마치 눈이 쌓여 있는 듯 했다. 화로에서 지지직거리며 익어가고 있는 석쇠 위의 생선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 가운데 토막은 잘 구워서 할아버지 상에 올리고 머리나 꼬리는 바짝 구워 아래상에 놓았다. 생선 굽는 일은 할머니의 몫으로 마치 할머니의 권위를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할머니는 김장을 끝내고 나면 새우젓을 아껴두었다가 할아버지 상에 오를 계란찜을 할 때 고명으로 썼다. 무쇠밥솥에 밥이 뜸이 들 즈음 계란을 풀어놓은 뚝배기를 얹어 쪄냈다. 특식이 올라오는 날이면 어째서 충분하게 준비해 누구나 양껏 먹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만이 생기기도 했지만, 할아버지 상에만 놓아야 하는 반찬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해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한 번도 특별한 음식이 상에 올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다. 다만 그 음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눈짓을 쉼없이 하셨다. 식사 때마다 수도 없이 그곳으로 향하는 젓가락을 걷어들이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갈등과 인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셨지만 단 한 번도 생선이나 계란찜 드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어째서 그 맛난 음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인지, 어떻게 참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10살이나 되었을까 한 어느 해 겨울, 저녁상에서 할아버지는 고등어 살점을 발라내 내 숟가리 위에 놓아주셨다. 태어난 척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어 삼켰다. 고등어의 얕은 맛이 입속에 괴여있던 침과 함께 단숨에 밥 한 숟가락을 삼켜버리게 했다. 어머니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동생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또 살점을 숟가리 위에 놓아주셨다. 더 이상 모르는 체하고 삼킬 수가 없었다. 곁눈질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잔뜩 얼굴을 찡그린 채 나를 노려보고 계셨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숟갈은 이미 입속으로 향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한 번 시작한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입에 있는 음식을 기룩거리며 삼키려 했지만 목이 메어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가슴도 아파왔다. 마음이 여리고 모질지 못해 훗날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고모들의 비아냥거림을 듣고 자라던 터였다. 동생들이 볼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다. 소리내 울지 못하는 괴로움이라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할아버지는 괜찮다, 어서 먹어라 하며 빙그레 웃으셨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동생들의 김치 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다. 할머니는 우리 강아지 이제 그만 울고 밥 먹어야지 하며 등을 토닥여 주셨다.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내게 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눈물을 참을 수도 멈출 수도 없었다. 급기야는 욕지기를 해대며 통곡을 하는 바람에 식사를 망치고야 말았다. 나는 창졸지간에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지만 그저 가만히 안았을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당신 품에 나를 꼭 안은 채 하늘만 올려다보고 계셨다. 하늘에는 달빛이 가득했다. 그만 울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만 들어와라, 애 감기 들라 하는 할아버지 말씀이 들려왔다. 비로소 3달 추위에 몸이 떨려왔다. 오늘 나는 고등어 살점을 발라 아버지 수저에 놓아드린다. 아버지는 됐다며 너나 먹으라고 하신다. 이제 2점 놔드렸는데 무엇이 됐다는 말인가. 어머니는 옛일을 다 잊었는지 아무 말씀도 없고 표정 변화도 없으시다. 그 맛난 생선을 먹게 했던 못 먹게 했던 간에 귀한 가르침이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동생들에게는 미안하고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린다. 하지만 동생들도 제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지금도 달빛이 환한 겨울밤이면 고등어 굽는 냄새가 코끝을 맴돈다.